안녕하세요. 헌법은 정인영이다. 자, 여름 더우시죠? 자, 더운 여름 조금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또 힘을 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거 시원하게 헌법에 한해서는 정인영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강의, 자, 제가 네이버 카페 정인영 공법 연구실 여기다가 자료는 올려놓을게요. 자료는 업로드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24년도 6월치 헌법재판소 결정내요. 6월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모두 7개 정도만 중요. 그러니까 뭐 다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6월달 심리학제 얼마나 판례가 많은데요. 많은데 그 판례, 그러니까 결정내 중에 중요하게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거 7가지 꼭 보셔야 되는 거.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리 확실하게 갑시다.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일헌법 매일매일, 자, 인형쌤 TV 아시죠? 인형쌤 TV 이거 영어로 TV지. TV 여기 가시면, 자, 이거 구독해 주시고 보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헌법에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풀기 전에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 정리도 같이 합니다. 정리도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것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꼭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답글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힘내라 힘 뭐 이런 거라도 좀 듣고 한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싶다. 자, 어딨냐? 그랬을 때 방문각 공무원에서 7급 자 헌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기본 강의는 다 돼 있어요. 기본 강의는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총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통치구조까지 약 80강이 안 돼요. 80강 아래로, 제가 80강 정도에 해당되는 전후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방문각 공무원에서 지금 기본 강의 올해 24년도 6월달, 5월달, 6월달 촬영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찰은 7월부터 일반 경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서 여기서 7월부터 이제 7월 10일 날 개강이거든요. 10일 개강. 가서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법학원의 경찰 간부. 이제 25년도 대비부터 이제 정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찰 승진. 요거요, 가시면 여기 조문 강의 있죠. 조문 강의. 조문 강의가 헌법 조문 강의에요. 헌법. 이거 헌법 조문은 반드시 보셔야죠. 약 17강으로 해갖고 완강을 해놨는데 이거 무료 강의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도움 돼요. 정말 좋은 강의니까 가서 확인해보자.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6월 헌법재판소 결정내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조금 이제 워밍업 하셔야죠. 웜업을 해야죠. 웜업. 자, 하시면서 우리 5월달 거 보셨죠? 보신 분들 또 6월달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령 헌법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상속 개시 후 인지사건. 이게 이제 후예요, 후. 자, 요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에 보면요, 민법 1118조나 되는 이 민법에 상속 파트에서 공동 상속인 간에 자, 만약에 상속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속 회복을 위한 청구권, 상속, 속자가 어디 갔죠? 예. 청구권 행사. 요 제척기간, 자, 안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나부터 10년. 이거 뭐 제척기간이라서 이제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데, 이거 주관적 사유, 알았다, 몰랐다. 이건 주관적 사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객관적 사유,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이 있었던 날, 상속이, 자, 만약에 침해가 있었던 날, 이렇게 돼 있죠. 상속 침해 또는 문제가 있었던 날,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있었던 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사유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속은 이미 끝났어요. 상속은 이미 개시된 이후에 자, 그래서 갑, 을, 병, 이 세 사람이 상속자였고 이분이 다 상속이 끝났어요. 근데 뒤늦게 상속 개시 이후에 정이란 분이 드디어 판결로서 뭐가 됐다? 인지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갑을 병정 하고 4분의 1 이렇게 받으셨어야지. 그런데 뒤늦게 합류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자, 상속에 관해서 이제 뒤늦게 오셨으니까 가액이라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요 상속 회복 청구권을 여기다가 준용을 한 거죠. 준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결 인지 확정이 요 날이 있었던, 안날이에요. 안날이니까 요 날부터 3년 내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상속 개시 이후부터니까 상속 개시부터 있었던 날인데,
왜? 그날부터 이제 이 사람이 받아야 돼. 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근데 벌써 이게 15년 전의 일이다. 그럼 이분은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어. 10년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년 부분은 반하지 않지만 10년 부분이 요게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잘못 만들었다. 이거였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3년 부분은 합헌이고요. 반하지 않아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절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이 이미 끝나고 나서 인지가 됐어요. 공동상속인이 돼버린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의 상당한 가액을 지급을 청구하는데, 그럴 때 상속 가액 지급 청구권을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이거 중단이나 정지도 없어요. 10년인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15년 전에 상속 개시가 됐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아예 그냥 단절돼 버리죠.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반했다. 아시겠죠? 3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3년은 합헌이에요. 3년이 아닙니다. 10년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셨다면 밑에 뭐 당연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이거 봐야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 이게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한번 볼게요. 친족상도례 사건입니다. 자, 원래 친족상도례가 원래 로마법 자체가 민법, 사법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법 중심의 법체계예요. 법 시스템이에요. 사법, 사인간 사인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법세계의 논리는 국가법으로 국가가 관여를 원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흘러 대륙법계로 흘러왔고, 그래서 대륙법계에서 사법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전통이 있어서 대륙법계에서는 친족 간의 쌍도례라고 해서, 자, 이거 기소는 안 한다. 소송 제기 안 한다. 기소 안 한다. 이게 이제 그대로 됐고, 대륙법계 이은 우리나라도 이걸 가져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아니, 대륙법계 로마법 중심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가족관계가 이렇게 물론 중요하죠. 끈끈하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C족 문화가 막 엄청나게. 아직도 우리는 본 따지고 또 할아버지, 뭐 또, 자, 무슨 파도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좁아요. 그 범위가 좁게. 그 다음에 그런 사건 자체도 너무 작아요. 사건도 작고, 그 다음에 좁게 인정되는 이런 영역에서는 그래,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C족 문화, 가족, 혼인과 가족, 헌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거를 따지는 거, 동거는 8촌, 4촌, 인척으로, 알겠죠? 혈족으로. 자, 인척은 뭐예요? 어머니 있죠. 혈족은 아버지 있죠. 그래서 동거의 경우에만, 또 나머지 다 직계, 존, 비, 그다음에 배우자는요, 이건 동거와 불문으로, 불문.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기소를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직계 존비속이고 동거 불문으로 따지다 보니까 뭐 20년 만에 찾은 가족도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고 연도 없어. 근데 와서 사기친 거야. 50억. 근데 친족이래. 여기에 들어간대. 그럼 무조건 뭐야? 예외 없이 무조건 일조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해요. 가액과 관계없이 범죄 종류, 경중과 무관하게 그냥 적용받으니까, 친족상도례 적용하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야. 유럽 대륙과 우리랑 사정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거 좀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그다음에 동거, 가족. 그러니까 친족, 가족, 동거를 했을 때 8촌, 4촌.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자, 이게 재산범죄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이해 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범죄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 그 범주 안에 들면 일률적으로 이해 없이 형을 면제, 그래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가는 것이다. 로마법 전통에 의한 대륙법과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륙법은 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으로서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수가 왜? 기소가 돼야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헌법 27조 5항의 형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범죄 피해자도 들어간다. 이 판례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가 아니라 이제 요번에 또 나온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소가 돼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헌법의 27조 5항에 이렇게 피해자로서 재판에 참여해서 재판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기본권 형성입법을 의무를 뒀는데 이 법을 제대로 만들질 않았네요. 그래갖고 이거 침해한다 결정 받은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아유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복수 노동자. 이제 복수 노동자. 자, 이것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좀 살펴보고. 자, 33조 근로 3권. 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1항에 단결하시고, 교섭하시고, 여기에는 모두 있다. 체결권.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 근로상권을 가졌다. 특히 요 교섭에서 나오는 거죠. 교섭에서. 자, 단결해갖고 노조를 결성하고. 여긴 결성하는 적극적 성격에 따라서 요건 없죠. 소극적 이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대 노조도 있고, 그러니까 다 과반수 이상 구성이 돼 있는 노조도 있고, 나머지 이게 소규모 노조 이렇게 소규모도 있고 이럴 때 사용자하고, 한마디로 사용자하고 대등하게 근로자 조건을 협상해야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소규모 노조하고 사용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근로 조건이 다 달라. 이러면 이걸 악용해갖고 균열을 만들 수 있어요. 차별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구를 단일화합시다. 자, 창구를 단일화한다 해서 무조건 거대 노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조원 모두의 의결로서, 자, 교섭 대표 노동 조합을 정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노조원 모두의 참여 의결로서 참여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고,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럴 때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거대 노동조합을, 자,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갖고 얘네들이 이제 꼼수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야, 걔네들 못하게 방해해. 그때 쳐. 그래갖고 교섭 대표 노조가 됐다 해. 그래서 전행을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자, 그 안에서도 과반수 의결로 해라. 노조원에, 그러니까 과반수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 이걸 하라는 건데, 또 그걸 악용한다 해도 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창구를 단일화하는 의결이 안 됐을 때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이 포함된 노조를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한다 해도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퍼님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따라서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창구 단일화, 아주 좋은 거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며, 그래서 거대 노조원 일종, 자, 교섭 대표 노동조합만이 쟁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도, 왜? 그래서 과반수 결정으로 또 결정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니까 전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 판례 같지만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판례가 아니고요. 기존에, 자, 창구를 단일화 하퍼님 판례도 같이 이어서 문제 내기엔 참 좋은 판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법에 따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과반수 이상이, 자, 교섭 대표 노동조합 쟁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전행을 못해요. 그래서 쟁행이 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절차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단체 행동권을, 자, 그러니까 쟁행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단체 행동권 판례였습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자, 네 번째 판례,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자, 요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자, 볼게요. 자, 논점 1. 그래서 이렇게 하죠. 1. 네, 이렇게 해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허위사실 공표죄. 자, 이게 공직선거법, 공선법에 규정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사실로 선거에서 유리하게 당선되고자 사용한 거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형사처벌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허위사실은 진실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 이게 형사처벌 자체가 그렇게 중한 벌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니까요.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자, 논점 1은요. 근데 논점 2 그래서 점 2라고도 해요. 논점 2에서 뭐냐면 비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비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에 유리하게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비방을 통해서. 근데 허위사실은 명확성에 반하는데 비방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 된다. 비방이라는 내용이 알고 봤더니 허위사실이다. 그럼 일로 가면 돼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다음에 비방이 만약에 사실적시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가중으로 돼 있다는 거야. 아니 허위사실이면 일로 가면 되는데 이걸 가중해서 이쪽도 가중, 이쪽도 가중, 이것도 가중. 이거 형벌체계상 안 맞잖아요. 여러분 명예훼손죄 아시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시면 처벌받아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시면 가중처벌받아요. 그럼 이건 가중처벌받는다? 일로 가면 되는데 또 가중이고 또 사실적시가 가중이야? 얘는 이거보다 낮은 형인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허위사실보다도 가중되고 또 사실적시는 허위사실보다도 강중되는데 똑같이 또 가중되고 이건 형벌체계상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하고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진 않지만 중요해요. 얘도 반하지 않고 얘도 반하지 않아요. 근데 형벌체계상 뭐에 반한다? 처벌하는 처벌 범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모르면요. 명확성 원칙 요것도 반하지 않고 요것도 반하지 않는데 요거 반하지 않으니까 과잉금지 원칙도 반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명확성 원칙도 반했고 과잉금지 원칙도 반했다. 그럼 틀린 지문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내기 정말 좋지 않나요? 아름답잖아요. 예, 문제 내기에는.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길 거예요. 이런 건 내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허위사실 공표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거. 명확성죄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죄도 반하지 않아서 합헌인데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이라는 죄, 비방죄가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가중처벌하는데 비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절로 가면 되는데 가중. 그 다음에 사실적시라면 따지면 되는데 또 가중. 허위사실하고 똑같이 가중. 이거 형벌체계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방이 명확하게 용어가 딱딱 떨어지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자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중 허위사실과 비방은 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된다요. 그리고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정치적 표현의 차이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어떤 거? 허위사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여기서 딱 끊었으니까 다만 허위사실의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음 비방이라는 부분하고 다만 허위사실 적시 비방 행위를 사실적시하고 허위사실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적시 비방이 허위사실 비방이 일로 가면 되는데 얘는 비방해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선거로 이용했으니까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비방행위 조항 법정형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고 공직선거법상 특징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부여되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 공론화시켜서 또 다 밝혀보겠다라는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한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소성 원칙,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서만 반했다. 사실적시 비방의 경우 아시겠죠?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 비방의 경우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자 5번은 간단해요.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형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3세, 16세 이거 동의받아도 동의로 볼 수 없죠. 왜? 그들의 의사는 정확한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고 또 무조건 뭐 물리적인 힘을 안 해도 정신적으로 충분히 폭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뭐 동의를 받았다든지 뭐 간음, 추행, 강제가 없더라도 이거는 강제에 의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이거에 예에 따라 처벌한다 해도 이건 반하지 않아요. 자 아무래도 의사 형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아주 미성년자 이건 때려잡을 놈들이 하여튼가 아니 그건 진짜 씨를 말리든가 어떻게 해버리든가 해야지. 아유 진짜 이런 놈들은 진짜 뭐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돼요. 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6번. 자, 이거 오랜만에 권한쟁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권한쟁의 아시죠? 권한쟁의. 자, 권한쟁의는 헌법상 국가기관, 그 중에 국회 문제였어요. 국회. 이 국회라고 써놓은 건 예시죠. 따라서 국회 안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또 상임위원이 국회의장하고 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권한쟁의 받아줘요. 국회의장을 대행한 부의장은 부의장이 했다 해도 부의장하고 하면 부적법 각하예요. 권한이 없어요.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본 사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에게 징계를 했던 사건이에요. 자, 국회의원의 징계는 헌법에 사과, 경고, 사과, 출석 정지로 돼 있어요. 또 제명도 있죠, 제명. 이렇게 네 가지. 특히 출석 정지는 30일 출석 정지가 있고 90일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죠. 90일 출석 정지. 원래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는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뭐 있어요? 청, 국, 이, 겸. 그 중에 이권 개입 금지하세요. 겸직을 금지하세요. 요 두 개를 위반했을 때는 90일 출석 정지예요. 근데 이때 세비가 이 출석 정지가 걸리면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큰 역할을 하죠. 세비 2분의 1이면 뭐 손발 꽉 묶이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권한쟁의를 건 거예요. 권쟁을. 그런 기간에 4년의 임기가 끝났어요. 종료가 된 거죠. 그럼 소유에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다투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 국회의원 다시 뭐 되더라도 임기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 임기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래서 소 절차, 심판 절차 종료 선언했다. 권한쟁의 종료. 권한쟁의 사건 아마 통치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쪽까지 안 넘어졌지만 그냥 하신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권한쟁의가 나왔으니까 권한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 누구? 교섭단체,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이렇게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들은 법률상 기관이니까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 당연히 권한쟁의는 헌법상 국가기관이지 법률상 국가기관이 교섭단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나온다니까 이제 요거 묶어서 문제를 내려면. 자, 7번 마지막 판례 볼게요. 자,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관 누구냐고요? 한번 살펴보지요. 말은 어렵죠. 이거 병원이에요. 일반 병원. 뭐 또는 종합병원. 병원이에요. 병원. 자, 병원인데요. 이게 자 의심이 된다 해서 수사가 들어온 거죠. 수사에서 뭐 사무장 병원 아니야? 이런 병원이다라는 이유로 사유로 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인지해버리면 이걸 인지를 누가 하냐면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인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병원인데 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건강보험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 의료급여 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급권에 대해서 돈을 받아요. 근데 요게요 20%에서 많게는 60% 정도 됐지만 나머지 의료급여는 80%에서 40%의 돈을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큼을 그러면 80% 주는 의료급여가 대부분의 수익이겠죠? 그럼 병원을 유지하는데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례로 수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수사기관에서 그게 인지가 되면 그냥 건강보험공단이 이걸 보류해버려요. 안 준다는 거죠. 그게 한 달이면 그나마 어떻게 버티지만 이로 인해서 나중에 나는 이거 아니다 사무장 병원 아니다 이거 갖고 쟁송을 들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이 기간 동안 뭐가 돼? 80%에 대한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회사 망해요. 병원 망해요. 그럼 예외적 규정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헌법 그렇지. 예외 규정이 없는 걸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잠정 적용. 1판례요.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자 위반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시상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물론 여기에 그거에서 이제 의료급여를 안 주겠다. 보험공단이라기보다는 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할 수 없도록 보류하도록 규정을 한 의료급여법. 결국 법원에 가서 아니다라는 결정이 났는데 6개월, 1년 돈을 못 받아서 병원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볼게요. 지급 보류 처분,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에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 판결 확정 법원에서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사정 변경 사유는 그것이 발생할까지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야. 벗어날 규정이. 그래서 헌법 불합치 잠정적 사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7가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봤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꼭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둘 판례도 있으니까 괜히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쓱 훑다 그러지 마세요. 정확하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물론 7월달 시험 보는 분들이라면 6월달까지 또, 자, 8월달 초에 8월 3일날 경찰 간부 시험은 6월달까지 보셔야 되고요. 7월까지 반영하기는 좀 시간적 관계가 너무 짧아요. 하지만 8월 중순에 일반 공채 시험을 보는 분들은 7월
헌법재판소 결정내까지 보시고요.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24년 1월부터 24년 6월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 개 찾아서 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조금 편리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영상 바로 올릴게요. 또 열심히 할게요. 헌법은 정의력이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